자,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다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치, 어떤 따뜻한 가슴, 가치, 또 머리에는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손과 발은 기술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가슴과 풍부한 지식, 기술, 이렇게 가치, 지식, 기술, 이렇게 정삼각형의 어떤 균형적인 자질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전문적 원조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이제 2학년 2학기 때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운 바가 있어요. 또 A반 학생들은 이것을 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2학년 A반 같은 경우는 안 배웠다면 이 시간에 한번 좀 주목을 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2학년 B반과 본교산업체 2학년 같은 경우는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적 원조관계. 이게 누구하고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 관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간관계는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원조관계. 원조라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관계죠.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이것을 원조관계다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원조관계가 아니라 앞에 형용사를 붙였죠. 전문적 원조관계예요.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전문적 원조관계다. 그러면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이 전문적 원조관계는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우리는 전문적 원조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점검을 해볼까요?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클라이언트는 누구를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CLIENT 클라이언트.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번역하기를 복지 대상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경영학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고객이라고 표현을 해요. 번역을 합니다. 또 이 법조계에서는 의뢰인을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해요. 각각의 학문적인 표현에서 이 용어를 번역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뭐 고객, 손님, 뭐 의뢰인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복지 대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전문적 원조관계라는 것은 이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 즉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전문적 원조관계다라는 거죠. 이 전문적 원조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발휘하려면
이 전문적 원조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몇 번이고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문적 원조관계에 사회복지사와 복지 대상자가 관계를 잘 가져야 사회복지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실천 기술을 잘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이 전문적 원조관계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첫 서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전문적 원조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전문적 원조관계,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와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를 전문적 원조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적 원조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7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 기본 원칙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웠고요. 또 다시 한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사회복지사한테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복지 대상자가 찾아왔죠. 그러면 첫 대면을 하는 것부터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와 복지 대상자가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RAPPORT. RAPPORT.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믿어야죠. 그래야만 내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믿어야만 믿고 자기의 속사정, 고민거리, 애로사항,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면, 신뢰가 안 가면은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조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라포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조관계를 갖기 위한 기본 원칙, 그 몇 가지 이제 요거가 있는데요. 그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감정적 이입이에요. 감정이입. 감정적 이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갖는 어려움이나 감정 및 태도를 공감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슬퍼해요. 그러면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기뻐요. 막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장단을 맞춰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내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는 거죠. 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요. 라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되게 심각하고 막 힘들어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냥 방관한다. 이러면은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포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 하거나 반영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을 해요. 공감.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공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끄떡끄떡, 그러셨군요. 이거 추임새 넣는 거, 이것도 공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공감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처음 만났을 때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이입도 잘해야 되지만 공감 능력도 우리가 스스로 향상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긍정적인 고려예요. 긍정적으로 고려해준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특성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주고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을 긍정적 고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또 문제를 안고 찾아온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이거 매우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온화함이에요. 온화함.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고 이해받으며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 이거 온화함이죠. 막 인상을 꽉 쓰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는데 사회복지사가 딱 팔짱을 딱 끼고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온유한 표정,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대했을 때 그게 온화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복지사가 이런 감정이입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긍정적인 고려 이런 온화함을 가지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나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원조관계를 가질 때 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성이 있어야만 라포, 신뢰감이 구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진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이 있어야만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게 사회복지사와 라포를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구축하면서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딱 만났을 때 이 전문적 원조 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적 원조 관계의 기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이 비에스텍이라는 그 학자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7가지를 제시한 거 우리가 배웠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가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된다. 서로 신뢰감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형성 기술이 있어요. 관계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원조 관계가 아주 기본이에요. 이 7가지 원칙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원조 관계의 7대 원칙, 7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근무를 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또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목해서 개입을 할 때 항상 이 7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배웠죠? 개의, 통수, 비자비 7가지 원칙 여기 배웠어요. 자, 개별화 있죠. 개별화. 이 개별화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욕구가 있느냐?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처우받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히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한 사람을 경청해주고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A반, B반 거의 뭐 40명에 육박하는데 또 이제 뭐 본교산업체 학생들은 10명이지만 이 인원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름을 딱 불렀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 뭐 3, 40명 되는 데서 교수님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학생이 받아들이는 감정하고 그냥 불특정 자수로 여러분 누구누구 학생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요. 남자냐 여자냐가 다르고요. 또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다르고요. 또 가정 형편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받았을 때는 별도로 나만을 위한 그런 대우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적 원조 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 원칙은 개별화예요. 모든 클라이언트는 한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도 가능하면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 집단이에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죠.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을 불림을 받은 사람은 개인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그 원조 관계, 라포 형성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원칙, 개의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이게 뭐예요?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들이 있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열등감, 수치심, 뭐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긍정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열등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한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면 이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의도적인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거,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내가 이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다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이렇게 의도적인 감정 표현으로 모든 것을 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원조 관계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이 깔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라포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개의 통제된 정서적 관여. 정서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관여를 해줘야 돼요. 슬픔은 슬픈 대로 울어주고, 기쁨은 기쁜 대로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 그러고,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까 감정이입이 있죠? 감정이입처럼 정서적으로 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에 대한 원리냐면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막 슬퍼서 막 울고 있어요.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이 정서적 관여를 안 해줘.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아휴 그때 그랬으면 그때는 너무 슬펐겠네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정서적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서적 관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전문적 원조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입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게 정서적 관여를 해주면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자기의 고민, 어려움, 애로사항, 자기의 솔직 담백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가 전문적 원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여기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 그랬냐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막 슬픈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막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해서 막 펑펑 울고 막 이런다.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절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의 이렇게 했어요. 자, 수용이에요. 수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더더욱 그래요. 대부분 클라이언트라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뭐 굳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 뭐 나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범죄자들도 있고요. 뭐 가해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뭐 거지가 올 수도 있어요. 또 부자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부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떤 편견과 또 뭐 선입감을 가지고 대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 기분 나쁘죠. 그죠? 이 사회복지사는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지였던, 아니면 범죄자였던, 가해자였던, 잘못한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만이 이 전문적 원조 관계가 잘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개의 통수 비예요. 비심판적 태도예요. 심판한다 이거죠. 심판. 우리 심판한다 그러면은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했어,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비자가 붙었어요. 안일 비자를 썼어요. 한문으로 안일 비자. 비심판적 태도. 이 비심판적 태도라는 것은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비심판적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에서 판단받고 싶지 않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한다 그러죠.
죄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정죄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판단받지 않고 싶은 욕구. 내가 가해를 했어요. 가해자예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쁜 놈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이 수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범죄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심판적 태도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의 통수 비자비죠. 자기결정이에요. 자기결정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만나서 원조를 해줘요. 사회복지 실천을 해요. 개입을 해요. 기술을 발휘를 해요. 이럴 때 우리 사회복지사는 결정을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칙이 자기결정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자,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제시할 뿐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기결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전문적 원조관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가질 때 강요를 하거나 강제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자기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의 통수 비자비예요. 그래서 비밀보장입니다.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자기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전문적 원조관계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비밀을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 또 창피한 얘기,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한테 막 떠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비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비밀 보장이라는 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 다음에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또 비밀 보장. 이 7가지 원칙을 잘 준행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원만한 전문적인 원조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전문적 원조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한 원조관계 기본 원칙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그 다음에 자기결정, 비밀 보장. 이렇게 7가지. 개의 통수, 비자비. 요 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세요. 이거 중간고사 때 한번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잘 숙지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전문적 원조관계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원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원조 기술에는 행동 변화 기술이 있어요. 행동 변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강화라는 게 있어요. 강화. 이 강화라는 것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경우 그 행동을 다시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강화예요. 강화. 이게 뭐냐면 무엇을 하면 내가 사탕 하나를 줄게.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면 사탕 하나를 딱 줘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1등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상장을 주겠습니다. 상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상장과 상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이것이 강화예요. 우리 사회복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강화라는 그런 기술을 많이 발휘를 하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성적이 나오죠. 이제 수석이 나오고요. 차석이 나오고 차사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석이를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나 1등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보겠다. 이것이 하나의 강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벌. 사회복지 실천의 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을 하는 건데요. 처벌을 해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처벌을 하죠. 예, 처벌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줄여나가게 되죠. 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뭐 얼마의 벌금을 물겠습니다. 뭐 몇 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처벌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이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처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처벌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자, 소고는 벌을 사용하는 대신에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그 행동이 소멸되도록 하는 기법을 소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그 보육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막 발을 막 동동거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 더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은 이게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 울어. 근데 일부러 그냥 울든지 말든지 관심을 끊어져 버려요. 끊어. 그러면 울던 아이가 뭐 내가 암만 울어도 뭐 관심이 없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우는 행동을 줄여가는 거죠. 소멸되는 기법. 이것을 소고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강화, 처벌, 소고의 모델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행동 변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그 모델이 있어요.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모델링. 바람직한 행동을 타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따라하게끔 하는 거.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기술. 강화, 처벌, 소고, 모델링. 이렇게 4가지 기술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 기술이 있어요. 환경 변화 기술. 이 환경 변화 기술은, 이 행동 변화 기술은 개인이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 기술이라면, 이 환경 변화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을 변화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들은 대부분 가족 내적 관계에 증진을 시킨다든가, 가족 환경 내에 자원을 보충을 해준다든가, 어떤 지지체계의 개발과 강화를 시켜준다든가, 클라이언트를 다른 환경으로 이동시켜준다든가, 이런 환경 변화 기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술이 환경 변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환경 변화 기술은 나중에 가족 대상으로 하는 개입 기술,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기술, 요거 배울 때 이런 약간의 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 이것을 배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건 그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계약 기술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기술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역할, 책임, 기대 및 수행할 업무의 목적을 공식화하고 구조하는 것을 계약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 나갈 때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 실천 논 시간에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 우리가 5가지 배웠죠? 거기서 계약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약 기술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로 이제 배울 예정이니까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 어떤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